이제 이번 시간에는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End of Time 4장,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 조지 브루드의 1부, 3부. 뭐 양이 좀 방대한데요. 거기서 좀 참고해서 좀 포함해서 할 텐데요. 좀 더 깊은 내용을 관심 있으시면 요 두 번째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로는 이제 칼 세이건 생명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요. 또 좀 오래된 책이지만은 다크 모노의 우연과 필연, 그것은 이제 조연수 선생님이 2010년에 번역한 것이 참고 도서가 되겠습니다. 익숙한 그림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인문학 교육연구소 회원님들하고 소장님 인솔하에 저는 이제 그리스 여행은 못 갔고요. 이탈리아 여행에 참가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피치 박물관에서 요 그림을 비너스의 탄생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서풍 제피로스, 이제 계절의 여신 호라이에게 이제 비너스를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상륙시키는 바다 거품 있고, 그런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좀 생생하네요. 생명의 탄생이다 보니까 뭐 박테리아 탄생을 기념하는 그림을 올려놓기도 뭐하고 해서 우리 인간인지라 아름다운 인간의 탄생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우리 소장님 지도하에 또 인문학 여행이 되는 기대해 보는 또 그 날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연과 필연 그 자크 모노가 이제 정의를 하기를 생명체를 특징 지으려면 이 세 가지 속성이 있어야 된다. 한 목적성, 그래서 개별적 의도를 실현하고 있는 것, 즉 공의 보존과 등식의 그 목표이다.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자율적인 형태가 발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복제 불변성, 즉 이제 유전 정보가 복제가 되면서 생명체가 복제가 되면서 이게 불변성이 있는. 그러니까 불변성이라 하면은 절대 불변은 아니고요. 돌연변이를 고려하니까 또 진화의 개념이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이제 거의 불변성 있어야 그게 이제 종으로 보존이 되겠죠. 그런 세 가지 특성을 좀 얘기했고요. 이런 이제 생명 현상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 연력학적 이법칙에 수행한다. 이게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생명체가 이게 굉장히 그 조직화된 거라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 법칙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엔트로피 2단계를 우리가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시스템과 함께 생각을 하면, 환경과 함께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연력학 이법칙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정의를 두 가지를 좀 리스트했는데요. 한 가지는 그 자코브. 이 자코브가 아까 여기 얘기한 자크 모노와 함께 65년에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효소가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런 것도 공로로 이것을 받았는데, 우리 아주 주요한 생명과학, 생화학 여기 아주 기초가 되는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정의하기를 하나의 세포가 둘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세포의 꿈을 실현하는 것, 이렇게 생명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정의로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알베르트 센트제르지는 그분도 이제 193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저희 어머니보다 2살 많네요. 농담입니다. 이 비타민 C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정의하기를 모든 생명 현상은 최후의 쉼터를 찾아가는 전자의 여정이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정의였습니다. 참고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우선 어떻게 생겼나부터 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림을 준비했고, 이게 이제 왼쪽 두 개가 이제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아직 생명체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복제가 되지 않고 숙주에 감염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복제를 하기 때문에 숙주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가 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체는 이제 역시 이제 원핵 세포부터 여기 오른쪽에 박테리아 주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핵 세포는 보시면 여기 유전자 정보인데요. 주로 이제 DNA가 되겠죠. 유전 정보가 이게 세포 안에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진핵 세포가 나중에 이제 진화해서 진핵 세포가 되는데요. 나오게 되는데 진핵 세포가는 이 유전 정보가 이 핵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식물 세포와 이제 동물 세포가 다 진핵 세포에 포함이 되고요. 이게 특별한 이제 다른 장치들이 있습니다.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른데요. 세포막도 다르고요. 구성이 다르게 생겼죠. 조직이나 그런 구성 성분들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 네,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보이죠? 식물에는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라 엽록체도 보여서 이제 광합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진화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선 이제 유전 정보 물질을 어떤 막으로 둘러싸서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생명의 전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는 것이 먼저 생겼습니다. 최초에 좀 이따 보겠지만 루카라고 하는데요. 그 생명체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그 단세포죠. 그게 이제 생겼고 그것이 이제 진화를 해서 아이티아 고세균이라고 하죠. 그런 세포 형태로 변형이 되고 세포막이 함몰이 돼서 세포 내 소기관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또 이것도 세균인데 그것이 이제 세포 내에 침투해서 공생관계를 만들어서 호흡을 하는 박테리아가 생기고 그게 이제 진핵 생물 동물이죠 이쪽이 그리고 여기 식물 이렇게 이제 해오는 세포 수준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명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스케일에서 여기 우주의 빅뱅 시작이죠. 그래서 10억 년 단위고요. 138억 년 전이고 그래서 빅뱅 이후에 이제 지구 오면서 여기 지구가 탄생이 되고요. 이제 현재인데요. 그 관점에서 좀 보면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배웠지만 3장 포함해서요. 처음에 이제 아톰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분자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밀크웨이가 처음 생기네요. 그리고 오르게닉 즉 유기화학 물질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런 것 그 이외에 이제 지구가 46억 년 전에 탄생하게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구가 탄생할 때 그게 뭐 엄청나게 뭐 뜨겁고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고 굉장히 그런 가운데 거기서부터 모든 물질들이 그 안에서 지구 안에 있는 물질로만 가지고 진화를 해서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이런 거예요. 지구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런 다양한 그 유기화합물들이 생성된 우주에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고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에 아마 유입이 되지 않았는가. 또한 물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라고 최초의 생명체라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탄생을 40억 년 그중에 가장 이제 그런 증거를 이제 그런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최고 오래된 화석이 한 40억 년 전쯤 화석에 그런 생명체 그 세균이죠. 박테리아, 원시 박테리아 흔적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증거가 남아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
5억 년 동안 싱글셀, 즉 단세포 생명체를 진화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광합성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산소가 나오고 그러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제 산소의 옥시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물들이 더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20억 년쯤에 또 유성 생식이 진화를 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세포 동물의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이 번성을 하게 되고 5억 년, 6억 년 전쯤에 이제 캄브리안 위에 이제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번성을 많이 해서 생물 종들의 종류가 많아져서 폭발이 썼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번성하게 됐다. 그리고 년 전에 우주적 시간에서 좀 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지구 관점에서 좀 더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생물 출현 한 40억 년 전으로 봅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좀 더 과거로 더 회귀가 되는 것 같아요. 한 예전에는 한 27, 8억 년 전 생각하다가 그다음 30억 년 전, 그다음에 또 화석도 발견되고 30억 년 전, 그러다가 지금 이제 40억 년 전 벌어졌습니다. 발견하고 그다음에 한 20억 년 전에 지대생물, 그 전에는 이제 원핵생물이었죠. 그리고 유성생식이 출현하고 10억 년 전쯤에 이제 다세포. 여기 전까지는 이제 단세포였죠. 세포 하나로 있는. 다세포가 되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조직화가 되니까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조직을 만드는 거죠. 개별적으로 행동하다가 그래서 하게 되고요. 어류는 5억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왜 이제 중요한 시점이냐면요. 우리 인간에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이제 척추 동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척추가 있는 동물이죠. 그 초기가 이제 어류거든요. 그 전에는 무척추 동물들만 있다가 어류가 5억 년 전에 출현하면서 척추 동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식물과 절적 동물들이 절지 동물인데 이제 절적 동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는 절지로 배웠습니다만 육지로 올라오고요. 4학년 전에 이제 양서류가 육지로, 3학년 전에 이제 공룡이 시작이 되고 2학년 전에 포유류와 조류가 나오고 시작이 되는 거죠. 다양한 변이들 중에 그런 종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겨나는 종들도 있고 많은 종, 95% 이상은 다 멸종에 걸 1억 년 전에 와서야 꽃이 이제 진화를 한 것이고 꽃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곤충도 출현해서 상호 공진화를 해오게 되는 것이죠. 1억 년밖에 안 되네요. 이 지구가 지금 5월이 아름다운 꽃의 계절인데요. 1억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동안 그 전 45억 년의 시간은 꽃이 없는 새가 태어나게 네. 그리고 이제 공룡이 6,500만 전에 500만 년 전에 영장류는 1,000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이라고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4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160만 년 전 나오고요.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30만 년 전쯤에 그런 이제 지구에서의 어떤 생명체, 인간의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는 중앙 동안에 캄브리아기 5억 년 전쯤, 5억 전. 그 이후에 5번의 대멸종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심하게는 95%의 생물 종들이 이제 멸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걸 기회로 새로운 종이 나타나거나 번성하게 돼요. 이런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 꼭 필요했다. 결과론으로 보면 이 인류로 보면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아마 다른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략 여기 4억 5천만 년 전에 큰 첫 번째 대멸종은
그걸 통해서 이제 땅에 생물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멸종에 의해서는 종자식물과 파충류가 출현하게 되는, 그리고 곤충도 출현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요. 세 번째 멸종기로 포유류가 출현하게 되죠. 네 번째 멸종으로 인해서 공룡이 번성을 하게 되고, 거시식물이 이제 번성하게 되고, 다섯 번째 멸종, 500만 년 전 명이 통해서 포유류와 속죄식물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멸종이 이렇게 있어 왔고요. 그런 이제 원인이 다양하게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6,500만 년 전에 대멸종, 백악기 대멸종은 소행성 충돌로 인한 그런 것이었다는 추정이 되고 있고요.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들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도 보면 이제 지구의 멸종이 행성 충돌로 예상이 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왜 가깝게 접근한 행성들을 파괴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만들고요. 실제로 그런 나사에서 그런 연구도 대비를 하고 더 인류가 멸종이 오기 전 더 오랫동안 생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이제 기원을 좀 분자적으로 좀 살펴본데요, 간략히. 이 생명이 어디 분자들 몇 개 있는 데서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유기물들이 생성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체의 주 구성원들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유기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미노산 예를 유기들이 성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이 형성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외부와 내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돼야 되니까요. 막 형성을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합체들이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전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체 고분자들이 이런 세포 내 그런 구성원들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중합체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그런 유전 물질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유전 물질은 이제 RNA, DNA가 있다고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RNA 세계상 RNA가 먼저 있었겠다라고 지금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RNA 유전 정보가 있는 세상이 이제 DNA 세상으로 진화했다 생각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서 최초의 세포를 가진 최초의 세포가 출현을 했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세포가 이제 바로 멸종했다, 바로 사라졌다면 우리가 전달이 안 됐을 텐데요. 그 세포가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생명체들이 유지가 진화하고 멸종을 하여왔지만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그런 정보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 최초의 세포를 우리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루카라고 하고 있고요.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약자로 루카라고 하죠. 최초의 생명체, 단세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 생합성을 통해서 이런 유기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폴리머들이 만들어지고, 막을 형성하는 그런 베스트 입자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런 유효 물질들을 그 막으로 감싸서 어떤 전구체 세포,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기가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이것까지는 생명체가 아니죠. 자기 증식이 안 되니까. 자기 하나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게 그 자손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국가가 생명체가 이제 탄생이 됐고 지금 이 생명체들이 다이버스한 아주 다양한 생명이 됐다라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단계별로 간단히 좀 보면요. 우선은 우리가 그 익숙하시겠지만 그 밀러 실험이라고 하죠. 네, 이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 지구 초기에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했을까를 이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과연 생명체의 기본 원요소인 그런 유기화합물,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이제 연구한 것이죠. 지구 초기 환경하고 유사하게 이런 유리관에다가 넣고 스파크 할 수 있게 전기 통해놓고요. 그 안에는 초기 아마 대기 조건으로 예상한 물, 그리고 메탄 가스, 그리고 암모니아 가스, 그다음 수도 가스 이런 걸 이제 집어넣고 번개로 쫙 치듯이 이렇게 이제 전기를 하면 뭐가 이제 생성이 되고 그것을 트랩해서 뭐 분석을 해보니까 아미노산이 생겼다.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아미노산이나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구 초기에 이런 환경에서 아미노산도 생기고 이런 것들 통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생명체 구성 요소가 이제 만들어질 수 한 가지 가능성을 이제 보여줍니다. 논리적인 모델이죠. 하지만은 이제 어떻게 생명체가 됐든지 가설로는 설명은 못하고 가설의 기본이 되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지구 내에서도 이렇게 합성이 될 수도 있지만 일부는 많은 부분은 이 외계로부터 유래했다. 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냥 곰보지 않습니까? 뭐 온갖 데 다 충돌한 흔적이 있고 발만 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에 쌓여 있기도 하고 또 노출돼 있기도 한데요. 그것들이 이제 수많은 운석과의 충돌, 특히 이제 6,500만 년 전에 운석 충돌이 있어서 멸종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생명의 대부분이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특히 그 지구 탄생 초기에 어마어마한 그 행성들, 운석, 소행성들이 충돌해서 이제 지구에 몰질해서 지구가 이제 형성이 됐고 또 달도 이렇게 또 형성이 돼 가는데 그때 많은 행성 분석들에서 물과 유기물질이 유입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었고요. 지금은 꽤 많이 사람들이 신빙성 있게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의 대부분이 이런 외래에서 유래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지구의 우주의 역사에서 봤지만 지구 탄생 이전에 100억 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의 그 시간 동안에 이런 요소 인자들이 우주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소행성 때 그런데 보면은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당연히 저기 더 밖에 많이 좀 가이저 멜트라든지 그런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죠. 저는 이제 뭐 적외선 이런 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가 가능하게 그래서 물과 유기물질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과연 이제 생명체도 이 지구 내에서 이제 그런 유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 내에서 이제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좀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부는 이런 운석을 통해서 생명체도 들어왔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운석에 들어올 때 지구에도 다 타서 다 뭐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는 이제 상상하기도 힘든데요. 그런 실험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석에 생명체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전달이 되어 오는
이런 가설도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이제 이런 하고 있고요. 저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 우리 지구 이외에 생명체가 존재하겠느냐, 또 지구 이외에 우리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저는 뭐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증거를 이제 못 찾고 있는 중이고 찾고 있는 중에서 못 찾아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자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우주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다른 최소한의 이런 복잡한 머터리얼을 지구에서만 합성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DNA 또는 RNA 그런 물체들 또한 최소한 그런 거라도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드로 해서 생명이 기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탄생한 그게 정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그 가설 중에 가장 유력한 가설은 심해 열수구 가설입니다. 깊은 바다 안에 그 열수구가 있거든요. 멘털이 올라오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열수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에 이제 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생명이 살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박테리아도 살고 황을 주로 이용하는 또 뜨거운 물에서 그런 염분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살아나가는 그런 생명체들을 발견하고 그것과 공생하는 그런 다양한 복합적 생명 시스템을 관찰한 이후에 이런 가설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생명체가 이제 진화하는 과정 중에 고세균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심해 열수구에서 발견되는 세균들이 그 고세균의 특성을 갖고 있는 원핵 진핵세포, 원핵세포의 더 원형이 되는 그런 성분, 그런 유전적 성분을 발견해서 이게 더 도상 아니냐 그런 힘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이 되는 게 정설이고, 그다음에 심해 열수구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율례, 해외가 아니라 다행성 유래설도 알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된 파석을 통해서 이제 발견돼서 계속 더 생명의 기원이 더 과거로 회귀되고 힘의 열수 분출구에서 번성했던 그런 세균 잔해를 또 화석으로도 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화석을 발견해서 지금 최초 생명체의 기원이 더 그래서 이제 RNA 세계가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그 최초의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RNA와 DNA는 유사합니다. 이게 이제 RNA를 만드는 리보핵산이고요.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그래서 리보핵산 그게 RNA이고요. DNA는 디옥시 리보핵산. 그래서 그게 디옥시 DNA인데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여기 당의 여기 2번 위치에 이게 OH냐 H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하나가 있느냐 있으면 RNA고요. 없으면 DNA예요. 이 복잡한 이런 헥산에서 이게 쭉 이어지면 그러니까 여기랑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쭉 이어지면 이제 나선 선형 구조가 되는 거죠. RNA 풀리고 선 DNA 또 DNA 나선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인데요. 그 산소 하나가 있고 없고 근데 그것이 큰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DNA 옷은 이제 구조가 좀 단단하고 분열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단단하고 그래서 훨씬 튼튼합니다. 단단하니까 튼튼하고 안정하고 그래서 외부 자극에 부담이 적고 근데 여기 산소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다양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물도 H2O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물에 수소 하나 빠진 건데요. 여러 가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구조가 다양하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 차이로 RNA는 굉장히 좀 변형이 쉬운, 용이한 그런 이제 성분. 그러다 보니까 RNA가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다양한 이렇게 리보핵산이 단당체, 모노머, 일량체가 여러 개 쭉 모여서 이제 다량체가 되죠. 올리고모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그러면서 새로운 기능이 이제 거기에 부여될 수가 있는 거죠. DNA라면 이런 것도 이제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기능을 가진 이런 RNA가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막을 통해서 이게 캡슐이 만들어지고 안에서 이게 처음에 RNA를 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서 그럼 이제 생명의 조건을 다 갖춘 거죠. 외부와 내부가 구분되고 자기 유전 정보가 있고 그걸 증폭해내서 증식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꽤 지금 설득을 해서 좀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디테일한 것은 모험에서 더 연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RNA 월드 가설입니다. 그랬지만은 RNA가 유전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의 이제 모든 생명체는 DNA를 바이러스 빼고 바이러스 생명체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RNA 바이러스 있고 DNA 바이러스 DNA를 모든 세포들 DNA를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자기 복제도 하고 우리 증식을 해야 되니까 또한 이제 생명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포가 생명 현상을 해야 되거든요. 생명 현상을 하려면 단백질이 하는 것입니다. 그 대사 모든 생명 그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DNA는 이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체가 생명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설계도 원본이 있는 것이며 그거 가지고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것이죠. 건물을 지으려면 철골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그걸 쌓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단백질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전 동물을 복제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손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또 이제 DNA로부터 단백질을 직접 합성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안 하고요. DNA로부터 RNA를 만듭니다. 그걸 이제 전사라고 하고요. RNA 종합효소가 그 일을 하고요. RNA를 만들어내고 그걸 그 정보를부터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리보소이라는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 합성 공장이죠. 세포 내에서 이런 DNA 정보를 RNA 전달되고 RNA 정보가 단백질한테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현대생물학의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자손에 전달이 되고 이런 논리가 되고요. 중심. 그래서 제 이제 연구 분야가요. 이런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3차 구조라고 하는데요. 봐야 되는데 엑스레이를 써서 이제 봅니다. 병원이나 이렇게 가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요. 같은 파장에 비슷한 파장의 엑스레이 선인데 뼈나 조직을 보는 위양용으로 쓰지 않고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단백질을 뼈를 푸는 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X선을 써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밝히면 거의 한 10억 배 정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셈이에요. 그래서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이 작은 세포 내에서 활동을 하는 이 단백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명 현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하는데요.
박테리아는 한 2,000여 개 종의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대비 우리 인간은 한 2만 종류밖에 갖고 있잖아요, 종류가. 우리가 10배밖에 안 돼요. 우리 박테리아 세균 이게 종류로 보면 우리가 뭐 엄청나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10배 정도밖에 다양하지 않아요. 단백질 다양하게 그 조절이나 이런 거 아주 단백질을 연구하는데요. 그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특히 센트럴 도그마에 있는 요 DNA 복제 효소 연구를 예일했을 때 2009년에 이제 탐 사이츠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분 연구실에 30여 년 전에 박사 연구 과정에서 이런 를 풀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아, 네, 네. 잠깐만요. 오디오 설정. 오디오 설정. 네, 네, 예. 아, 그렇군요. 저는 외부에 소음이 올 때 끄는 네, 자동으로 했습니다. 어때요? 지금은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소장님 전화했습니다. 이게 소리가 잘 끊긴다고 해서 그랬는데요. 아마 제가 더 잘하려고 이 고급 그 노이즈를 했더니 끊기는 일이 생겼군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배울 게 많네요.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단백질 구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 DNA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자연이란 게요. 이게 참 이거 이렇게 원리를 이제 알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미미한 차이로 이런 다양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명 분자 생물학의 중심 가설 DNA 이중 나선으로 안정하죠. 그래서 우리 주라기 공원에서 영화에서 봤지만 호박 안에 들어있는 뭐죠? 음, 파리 그런 거로부터 이렇게 그 유전자를 또 DNA를 끄집어내서 그걸 복제해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RNA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운석이나 이런 데서도 DNA 몰리큘이 왔을 것이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DNA 조각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로부터 이제 전사해서 단백질이 또 신기한 것이요.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20종류인데요. 아미노산들이 중합체를 이루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20종류 아미노산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게 이제 DNA의 이 서열 이 세 가지가 이제 RNA로 바뀝니다만은 그 RNA의 서열 요 세 가지 서열이 한 아미노산을 이렇게 코드해요. 코드온 유지지라고 해요. 코드라고 하는데 그게 참 대단한 창말적인 대단한 이 생명 현상에서 좀 신비로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DNA 이렇게 서열이 있는데 거기에 세 서열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그것을 한 아미노산으로 대응을 시켜서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그런 이제 원리가 적용이 됐고요. 그럼으로써 최초 생명체부터 이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가능해지니까 단백질. 그래야 생명선을 유지하니까. 모든 지금 지구에서 발견되는 또는 과거에 발견됐던 모든 생명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선택이 됐을까 신비로운 일입니다.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이렇게 세 개의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박테리아,
그다음에 고세균 그리고 진핵생물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 루카 모델, 그 최초의 생명체 모델은 이렇게 그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그때는 이제 우리 광합성 하기 전 단계지 않습니까? 산소가 35억 년 전부터 생겨야 되는데 이때는 40억 년 전에 이게 루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산소 없이 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유전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세포막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탄소의 반응들이 가능해야 이산화탄소와 수소로부터 다양한 유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생명 현상이 가능하니까 이런 과정으로 생명의 원리를 탄생, 오리진, 기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생명체의 다양성이 유지되려면 이제 이볼루션, 즉 진화가 이제 개념이 우리가 연구가 되고, 진화론은 이제는 진화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하나 이론이 아니니까, 가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법칙이 되겠죠. 진화 법칙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진화론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생물학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생물학 과학이고 이 많은 발견 및 이런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 기반이 그 진화론 법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 법칙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자연 선택과 자연 표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게 이제 마치 네 지금도 끊기 좀 많나요? 그 그걸 자꾸 인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것을 진화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좀 배우고 잘못 좀 가이드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더 나중에 지난 것은 더 우월하고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인간이 특히 최고의 정점에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고 능력 이런 걸 보면 지배하고 있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니라 이게 진화란 개념이 뭐가 되는 게 말 자체가 좀 잘못했죠. 진화가 나아갈진의 변화와 변해서 나아간다, 나아진다 이런 개념이 한자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진화의 개념은 변이입니다. 이게 생명체의 기본 현상이 이제 변이가 생겼지 않죠. 왜냐하면 복제할 때 오류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계가 아니니까 100% 정확히 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오류가 생기는데 변이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변이들 중에 변이 있는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체도 변이가 생기지만 다세포니까. 자손에 전해진 그 변이가 다양한 변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아서 그때 환경에 그 조건에 살아남아서 그 자손이 한쪽 그 변이들이 더 많이 또 자손을 낳으면 그게 두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살아남은 것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볼루션의 핵심 근거 중에 하나고요. 변이가 있고 자연에 살아남아서 더 종을 더 번식시키는 것이 선택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린도 그죠? 다양한 것이 있었을 텐데 그 목이 긴 것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이제 또 번성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표류란 개념은요. 아까 얘기한 그 변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변이를 했는데 다양하게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류하고 있는 중에 환경에 맞으면 그 분기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좀 배웠는데요. 위로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가장 상위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서클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지구 여기 시간대거든요. 안쪽에서부터 생명이 처음 육화가 태어나고 그거로부터 이제 번성을 해 오는데 종은 이제 베리아 즉 이제 고세균
그다음에 원핵생물, 그다음에 진핵생물 이렇게 이제 변의 변이가 이제 번성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현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왔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우리 포유류 되겠습니다. 인류를 여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기 포유류가 그래서 이제 이런 진화의 경향을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진화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유전인데요. 왜냐하면 유전 정보가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는 거죠. 이제 최근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이게 유전뿐만 아니라 후성 유전, 에피지노믹스라고 하는데요. 후성 유전 그러니까 선천적이 아닌 그 배치가 태어나고 나서 얻어진 그런 정보가 유전자에 기록이 돼서 그것이 영향을 준다. 다음 세대 그런 개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만큼 더 유전 정보가 더 주요한 역할을 하고 후성 여제이 더 얼마만큼 역할을 하는지는 더 연구가 많이 돼야 되겠지만 메이저 주요 역할은 이제 유전이고요. 그중에서 후성 유전이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수치화한다면 20, 30% 후성 유전이 기여하는 바가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후성 유전을 보면요. DNA 염리 서열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이 돼요. 뭐냐면 이제 우리 크로모점 이게 이제 우리 염색체인데요. 거기 이제 좀 보면은 풀어서 보면 DNA들이 이렇게 꼭 DNA들이 어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감싸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풀리면서 그게 이제 발현이 돼서 우리가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자체는 이제 이런 정보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 복제하려면 이게 또 이제 이런 과정이 돼야 되고 복제한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재료 또 분리해야 되고 그게 무너져서 자손 세포에 되는 과정 중에 여기 이제 여기 DNA 유전 정보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에피지네틱 팩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후성 유전적인 인자들이 여기에 표지가 되는 겁니다. 화학적인 반응으로.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유전자가 ATGC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C 염기에 이 메틸화, 즉 메틸기를 이렇게 붙이는, 표지를 시키는 일을 해요. 특정한 자리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유전자의 성분 서열에는 바뀌진 않았지만 유전자가 언제 발현돼야 될지, 얼만큼 발현돼야 될지를 조절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 성질이 이제 또 유전으로 기화된 것이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에 주는.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응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또 하는 팩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전자를 한 60, 70% 보고요. 환경요 변화를 한 3, 40% 보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우리 동양화 게임에서 운칠기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칠이 여기서는 유전자가 70이고요. 이런 후성 유전이 한 30%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한 유전자 발현 조절 인증 한 30% 이런 현상이 유전에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류를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배웠을 때는 아마 저도 배웠겠지만 배울 때 학생들이 종속, 과목, 방문, 계 이렇게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1, 20년 전에 도메인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었어요. 상위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세 도메인이었죠. 박테리아, 아키아, 유캐리아. 그래서 우리는 진핵생물에서 유캐리오타라고 하고요. 유캐리오틱 셀, 세포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애니멀에 속하고 만마리에 속하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류에 통해서 호모는 소기에 해당되고요. 사피엔스는 종에 해당됩니다.
호미니디과에 속하고, 영장류 목에 속하고, 포유류 강에 속하고, 애니멀 계에 속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류가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데요. 화석 연구를 함으로써 네안데르탈인이 가장 최근에 인류 호모 사피엔스와 함께 먼저 왔네요. 나왔고 먼저 멸종했습니다. 그래서 4만 년 전에 멸종했는데요. 가장 사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유전자가 서로 우리 인류에는 호모 사피엔스, 인류라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에는 네안데르탈인자가 한 3, 4% 섞여 있다.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했죠.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인과 인류를 좀 비교해 보면 화석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훨씬 네안데르탈인이 키는 좀 작았지만 훨씬 더 골격이 튼튼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또 강인했었는데요. 인류가 서로 뭐 크로스오버도 있었지만은 인류가 이제 네안데르탈을 멸종시켰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타니까 같은 이제 먹잇감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해부학을 보면 골격이 다른데 특히 이제 후두 부위가 인류는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리 조절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다양하게 있어서 말이 발달을 한 인간들이 다 낼 수 있는 소리보다 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어서 언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키고 남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생태적인 이런 진화를 주로 배웠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유전자의 서열이 밝혀지고 행한 생명체들이 유전자 서열이 계속 밝혀지고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서열이 또 밝혀지고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있는 생명체들의 서열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근거리 관계에 있을수록 그 유사도가 높고 멀어도 관계도가 좀 떨어지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 그 진화에 분기점이 있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료들이 쌓여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생명체가 우리 A라는 생명체와 B라는 생명체가 어느 정도 이전에 공동조상을 가졌습니다. 그 공동조상은 물론 유전자나 뭐 형태나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는 기록이 없다면 알 수는 없겠지만 뭐 화석 기록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유전 정보나 그런 살아남기 힘드니까 이름을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유추해서 공도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생명의 현장에 중요한 결국 호흡을 해야 되니까요. 탄소 운반체인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유전자의 변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른 생명체 다양한 그래서 예를 들어 고래는 미오글로빈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에 미오글로빈, 바이오글로빈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 갖고 11억 년 전에 분기를 했고 5억 년 전에 헤모글로빈 알파, 베타가 분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분기해 오는 유전적인 유사성을 통해서 공동 조상의 유언을 분석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각자 다양한 유전자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다. 또는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변이의 속도가 달랐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단백질 중에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이 단백질을 세포내에서 분해해야 돼. 너무 많아 지금 필요 없어. 그럼 분해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재활용하기 위해서 세포내 재활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분해해내서 다시 재료로 쓰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재생 시스템이죠. 근데 이 단백질을 분해해야 돼. 그럼 표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표지하는 단백질이 표지. 유비키틴이라고 하는데요. 2014년 연구에서 그 단백질을 보면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한 단백질이죠. 단백질 분해를 잘해야 이게 좀 생명 유지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인류 여기 호모 사피엔스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충 여기 프리엘레 나왔고요. 여기 효소
효모, 빵만 굽때 쓰는 그 이스트, 효모랑 서열이 이렇게 비슷해요. 76개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거죠? 세 군데밖에 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효모부터 얘가 유비키틴 같은 거 보면 내가 효모부터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은 변이가 좀 적고 다양한 성을 유지해야 되는 단백질은 좀 변이가 좀 크긴 한데요.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체들이 공동 조상을 가졌다라는 것을 뭐 이 형태뿐만 아니라 뭐 어떤 특정 종교계에서는 이런 걸 믿지를 않는데요.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명확한 근거들이 공동 조상을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우연히 빵 굽는 그 효모 또는 이건 식물이고요. 예, 이건 식물 애기장대라는 식물인데요. 식물과도 이렇게 유사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 이제 공동보다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기원까지 올라가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자 단위에서 그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진화를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진화의 특성을 보면 이 두 가지를 크게 좀 분산해서 볼 수 있는데요. 구분해서 하나는 그 발산하는 진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공동 주상으로부터 다양화되는 그런 진화, 그죠? 울프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는 팍스로 하나는 인간의 정부한 개로 대항견을 이렇게 진화한 것을 그 진화를 통해서 됐죠. 인간이 개입도 했지만 그런 것들도 공진화했겠죠. 그래서 그런 진화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다양한 다른 것들로부터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나는 목적에 의해서 보면 새나 나비나 바퀴나 그렇게 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형태에서도 그렇고요. 아까 본 그 단백질 서열 수준에서도 이게 다이버전트, 극단 진화 또는 컨버전트. 그래서 다른 서열인데 같은 기능을 하는 이런 진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쪽인데요. 이제 외계에도 과연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까? 우선 그 전에 외계에도 생명체가 존재할까? 이 질문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찾으려고 뭐 나사에서 엄청난 오랜 동안 팔세이건이 주도가 돼서 지금 안 계시지만 그 이후에 그 다들 도움이 되고 있지만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선 생명체 찾는 일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생명체가 있다는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계 안에서라도 찾아보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근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 명확한 근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몇 가지 있죠. 위성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명체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이제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까? 이 질문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주의 이 넘버, 은하가 수조 개가 되고요. 한 은하 안에 별의 개수나 행성의 개수가 또 수조 개인 상황에서 그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그 기간이 140억 년이나 남았었어요. 그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는 생명체가 있고 지적인 생명체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단지 교신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별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신 가능한 그런 지적인 외계 생명체가 있겠느냐? 그런 걸 이제 계산해내기 위해서 베이크 방정식이라는 것이 개발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를 넣어가지고 그런 것이 가능하면 외계 지적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다. 속도가 포착될 것이다. 계산을 해보니까 뭐 다 러프한 그 추측치죠. 어림짐작 가지고 해보면 우리 은하 안에만 해도 한 100개쯤 운명이 앞으로 20년 안에는 외계 신호가 포착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 긍정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또 이게 틀렸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우리 지구에서도 봤지만 거의 3, 40억 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물론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보면 우선은 한 35억 년 정도가 필요하다.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으면 지적인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이게 우주적인 시간을 보더라도 이게 충분하냐? 이것은 상당히 퀘셔너블하다, 의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생명체는 있다라는 게 정설인데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적인 생명체가 있겠느냐는 이제 좀 의문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럼 이제 지적인 생명체가 뭘 기반한 거냐 이런 측면에서도 또 다양한 논란이 되고 있죠. 물을 매개한 상황에서 우리 지구처럼 그런 유기화합물을 기반한 이런 생명체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물 위에 기반한 이런 무기 생명체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쉽지 않다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의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나중에 이제 환경 문제와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해오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네요. 현재 단계인 것 같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래만 물대에서 이렇게 굽고 있고 또는 AI 기술이 접목이 돼서 우리 인간 능력이 좀 퓨전이 일어나서 다양한 AI 인간이 되는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나은 인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런 생명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더 의미 있는 생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반부의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뭐 2부 휴식하기 전에요. 전반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우선 질문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없으시면요. 좀 이제 휴식 시간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네, 말씀하세요.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타이핑 속도 네. 네. 네, 그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까 뭐 늘 나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어, 줌을 최소화할 수 없고 확인하고요.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해야 되겠네. 오케이, 줌을 최소화할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화면 일로 하고 자, 그러고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뭘 하냐면 DNA 저희 선배 예를 들어서 왓슨 크릭이 한 것도 있고요. DNA 이중 나선 DNA 예를 들어서 PDB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로테인뿐만 아니라 DNA 이런 생체 고분자 구조를 이렇게 풀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한 벌써 30년 전에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야, 이거 자기가 한 것을 그냥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논문만 내지 말고 이걸 다 모으자 그 정보를. 그래서 이걸 쉐어하자. 그래서 이게 은행을 만들었어요. 은행인데 공짜예요. 그래서 공짜 은행을 만들었어요. 노벨상 줘야 되는데 안 받았네, 못 받았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디파짓 하자. 그러면 누구라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150개 구조를 풀었는데요. 그동안에 여기 다 디파짓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한 20만 개 구조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예, 듀플렉스 구조를 좀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정보가 여기 이제 디파짓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좀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그 중에서 뭐가 있나 아무거나 볼게요. DNA 듀플렉스 뭐 구조 한 개 뭐가 있는지 뭐가 내리네요. 요거 참고로 그거 하는 동안에 이게 제가 그런 구조를 푼
DNA 등합 효소고요. 이거 보입니까? 리본 구조로 이제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여기 여기 좀 요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이제 900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다음에 원자 수로 보면 한 10,000개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거 리본으로 된 게 이제 단백질이고요. 효소. DNA를 복제하는 효소고요. 요 안에 이제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보이네요. 제가 이제 푸는 건데 예전에 확대 보면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나선으로 좀 보이죠? 그죠? 이렇게 쭉 돌아갔다 쓴 게 DNA가 이중 나선이 이렇게 들어. 지금 10개의 베이스 길이만 가지고 푼 건데요. 이렇게 DNA 이중 나선이 단백질 중합 효소 안에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걸 풀었어요. 엑스레이 방법으로. 이게 활성부인데요. 거기에 DNA 주형에 따라 어떤 아미노산을 아니까 핵산을 붙여서 상보되는 핵산을 붙여서 쭉 합성해 나가는 것이 복제해 나가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10억 배 확대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중나선도 이쁘게 나온 게 있나 보면 여기 또 있네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좀 휘기도 하고 서열에 따라서 뭐 좀 직선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있죠. 요거 하나 볼까요? 이것은 이제 몇 개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아까 제가 한 길이랑 비슷하네요. 10개의 이중나선 요 구조인데요. 요거 이게 안경 쓰고 보면 이제 3차원으로 보일 텐데 제가 안경 여러분이 없어서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3차원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입체로 보이거든요. 왜 그 3D 그 영화 보는 거 있죠? 그런 거랑 같은 원리인데요. 뭐 이제 이게 살짝 들어보면 이게 나선으로 보이죠? 이게 한 가닥이고요. 이게 또 다른 가닥이에요. 요게 이제 다 염기들이고요. 베이스라고 하죠. 염기들이고 이게 네 종류의 베이스가 쭉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생겼습니다. 이게 오른나사 방향으로 이렇게 꼬였어요. 오른나사에서 이중 나선인데 오른나사 그래서 우리 계단 보면 이렇게 이런 계단 있죠. 1층, 2층 계단 여기 스텝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오른나사로 꽂였는지 왼나사로 꽂였는지 보면 되는데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을 하는데 오른나사로 꼬이기도 하고 왼나사로 꼬이기도 하는데 이게 오른나사로 꼬이면요. 오른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좀 힘이 오를 때 그게 오를 때 유리하겠죠. 우리가 오른발을 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에 힘을 더 많이 쓰니까 일반적으로 오른발에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른 나선으로 층계를 만들어야 편리합니다. 왜? 올라가는 데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려올 때는 이제 왼발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려올 때는 용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를 하실 때 이 나선형 계단을 만들 때는 이 DNA 구조처럼 오른 나사로 이렇게 나선형 계단을 만들면 아주 올라다니기가 편합니다. 안전하고요. 예, 질문 답됐습니까? 짧은 질문, 긴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럼 우선 잠시 휴식하고 5분 정도만 쉬어도 될까요? 네, 그럼 5분 쉬었다가 2부 하겠습니다.